오늘은 목요일 구국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현대사 강의를 함께 배우고 또 배우는 가운데 귀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근현대사 시리즈 제2권에 들어있는 내용이죠. 이 제주 4.3 사건은 1948년 4월 3일에 일어났습니다. 지금이 바로 4월이죠. 그래서 매년마다 이맘때가 되면은 우리는 이 제주 4.3 사건에 관한 논란이 많은 큰 이슈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군인, 또 경찰, 그리고 이 폭동 가담자를 포함해서 15,000명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런데 정말 가슴 아픈 것은 뭐냐면 그 15,000명 가운데 대부분은 억울하게 죽어간 제주도 양민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7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제주 4.3 사건에 관해서는 정리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 비극에 대한 내용이 논란의 여지가 여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을 두고 부르는 명칭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민중 항쟁이다, 민중 또 봉기다, 혹은 무장 폭동이다. 여러 가지 명칭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이 좌익에서는요, 이것을 무자비한 국가 권력에 대항하는 의로운 민중들의 항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정의를 먼저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과연 폭동이냐, 혹은 봉기냐 하는 거죠. 폭동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사나울 폭자에 그리고 움직일 동. 그래서 어떤 단체의 정확한 목적을 위해 폭력을 수반해서 일으키는 조직적인 움직임을 폭동이라고 말합니다. 자, 봉기는 뭘까요? 이거는 벌 봉자에다가 그리고 일어날 기자를 써서 마치 벌떼가 막 이게 세차게 일어나잖아요. 그렇듯이 민중 스스로의 의분으로 일어나는 자발적인 움직임을 봉기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강의를 들으시면 여러분이 정확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제주 4.3 사건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먼저 이 개요만 보더라도 제주 4.3 사건을 누가 일으켰느냐, 왜 일으켰느냐, 이것만 파악해도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것을 일으킨 주체는 바로 박헌영을 비롯한 남로당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뭐냐면 50선거를 반대하는, 즉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위한 총선거가 있거든요. 그 50선거를 반대해서 일으킨 것입니다. 장소는 어디냐? 그것은 제주도죠. 왜 하필이면 제주도일까요? 해방 직후에 이미 이곳은 좌익기 인물들이 많이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주도는 육지와 떨어져 있기 때문에 폭동 진압이 어렵다고 하는 이 지리적 특수성을 이용해서 많은 공산주의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주도의 그 인구가 27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남로당이 몇 명이냐? 6만여 명. 즉 5명 중에 1명이 남로당인 거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순박한 제주도민들은 공산주의가 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들을 선동해서 공산주의 이거를 아주 좋게 이들의 마음을 현혹을 시켰던 것이죠. 이 나라가 이 당에 가입을 하면은 모든 것이 좋아진다, 좋은 세상이 온다, 이런 말에 선동이 되어서 남로당에 가입을 많이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더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은 이미 공산당 조직이 있었어요. 언제부터 있었느냐면 해방이 된 것이 1945년이잖아요. 벌써 10월 9일에 제주도 인민위원회가 있는데요. 이것은 면 혹은 리까지 완전히 제주도 전역을 지배하는 자치 행정 기구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제주 4.3 사건의 첫 번째로 배경을 볼 건데요. 이 제주 4.3 사건은 두 가지 사건이 배경이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한 해 전
즉 1947년에 있었던 3.1 발포 사건이라는 건데요. 이 3.1절이 되어서 기념 행사를 갖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는 제주 북국민학교에서 이 행사를 갖게 되는데 2만 5천 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문제가 뭐냐? 좌익의 이 지도자들이 이 행사를 주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다 뭐냐면 좌익 계열의 사람들인 것이죠. 이들이 외친 것이 뭐냐면은 신탁 통치를 지지하고 박헌영의 체포령을 철회하라. 그리고 미군은 물러가라. 이러한 구호를 외칩니다. 3.1절 행사에. 그러니까 순수한 목적이 아닌 거였죠. 오히려 이러한 모임을 통해서 이 공산당의 투쟁을 선동하는 이러한 의도적인 모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들은 이 그림을 보시면요, 제주 북국민학교에서 모여서 이 행사를 갖고 그것을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머리에 띠를 띠르고 으쌰으쌰 구호를 외치면서 죄다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읍내에 시위를 하는데요, 이 군중들이 이쪽으로 죄다 이제 다 빠져나가면서 으쌰으쌰 그러면서 자신들의 구호를 계속 외치면서 행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돌발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어떤 돌발 상황이냐면은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기마 경찰이 있었어요. 근데 이 기마 경찰이 지나가는데 갑자기 요 모서리에서 뛰쳐나온 아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이 경찰의 말발굽에 부딪히는 사고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제 경찰은 그걸 모르고 그냥 지나가게 되겠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운집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보고 군중들은 야, 저 경찰이 애를 쳐놓고 지금 지나간다. 그냥 가버린다고 막 거기다 고함을 치면서 저놈 잡아라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돌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그 말이 놀래갖고 돌을 맞았으니까요. 그래서 이 말이 놀래갖고 어디로 뛰어가게 되냐면은 제주 경찰서로 이제 뛰어가게 되는데 그 뒤를 따라서 때를 지은 군중들이 막 고함을 치면서 같이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근데 마침 이 경찰서에 보초를 서고 있던 경찰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볼 때에는 이 떼지은 군중들이 모여서 오는 것이 마치 경찰서를 습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해산시키기 위해서 무차별 발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찰의 발포로, 이 잘못된 발포죠. 그것으로 인해서 시위대 6명이 사망을 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경찰은 육지에서 온 지원 경찰이에요. 그 사람 바로 한 해 전에 일어났던 이 대구의 10월 폭동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사건, 같은 지금 상황으로 이 사람은 오해를 하고 이렇게 발포를 하게 된 거죠. 자, 이 사건을 이제 기민하게 이용해서 이 군중들과 그리고 이 좌익은 어떠한 소문을 퍼뜨리냐, 경찰이 사람을 죽였다라는 소문을 사방으로 퍼뜨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반경찰 감정을 갖도록 선동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요 시기를 통해 이제 제주도에 총파업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은행, 우체국, 전화국, 관공서뿐만이 아니라 학교도 다 파업을 합니다. 학교의 교사들, 학생들까지 다 파업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바람에 지금 166개 단체가 그리고 41,211명이 참가하게 되면서 제주도는 일대 모든 행정이 다 마비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근데 좌익은 어떠한 주장을 펼치고 있냐면은 바로 이때부터 이 미군과 경찰이 제주도민에 대한 탄압이 극심해졌다. 그래서 제주도 이 사람들이 봉기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기 3.1 발포 사건과 제주 4.3 사건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배경이 되는 사건은 뭐냐면은 바로 1948년 27 폭동 사건이라는 건데요. 자, 그 당시에 이제 이 한반도의 정부 수립의 문제를 두고 미국과 소련의 대표가 회의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미소 공동위원회가 되겠는데요. 그런데 서로 간의 의견이 너무나 맞지 않아서 계속 대립을 하다가 결국엔 1차, 2차 모두 결렬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유엔으로 이관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어떤 결정을 하게 되냐면 남북한이 다 총선거를 해서 그래서 여기에 통일 정부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결정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의 유엔 선거위원단이 들어오게 됩니다. 유엔 선거위원단이 지금 서울에 도착해서 환영식을 갖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 또한 이 좌익에서 볼 때에는 우리나라를 공산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완전히 반대를 하고 나섭니다. 그래서 유엔의 결의를 무시하고 이 북쪽에 소련뿐만이 아니라 북의 김일성이 이 유엔 선거위원단의 입북을 결사 반대하고 나섭니다.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자유선거가 가능한 남한만이라도 이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선거를 하자라고 한 것이 바로 우리는 50선거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이런 50선거가 결정이 되고 나서 이 선거를 반대하는 무장투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27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이 27 사건은 전국적으로 이렇게 폭동이 다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을 전쟁을 방불케 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폭동이 일순간에 전국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것이 빠르게 진압이 됐습니다. 자, 진압이 되자 공산 측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번에는 이 5월 10일 선거에 반대하기 위한 투쟁을 이제 육지에서 떨어진 제주도에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나서 이 제주도 원래는 시위대가 있어요. 제주도 시위대를 개편해서 제주 인민 유격대를 편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전문적으로 그 무장 폭동을 준비하는 군사 훈련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제주 인민 유격대의 1대 사령관이 누구냐면 바로 김달삼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김달삼이 1대 사령관이 되어서 원래는 이 섬 전체가요 다 진지화돼 있어요. 여기에는 일본이 남기고 간 군사 시설, 거기서 합숙 훈련을 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장기적인 훈련을 여기서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 제주 4.3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있던 27 사건의 연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0선거에 반대하는 그러한 투쟁인 것이죠. 이 제주 4.3 사건의 실질적인 발생은 1948년 4월 3일에 일어납니다. 제주 4.3 사건의 발발, 우리는요 뭐든지 간에 그 초기 상황을 봐야 돼요. 초기 상황이 어떤 식으로 해서 벌어졌는가, 그 처음에 이루어진 것만 봐도 이것이 어떠한 의도인지, 누가 일으켰는지 이러한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4월 3일에 새벽 2시에 이 한라산 정상에 봉화가 쫙 피어오릅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89개의 오름마다 봉화가 오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호가 된 거예요. 이걸 신호로 해서 기다리고 있던 무장대원들, 약 350명의 무장유격대원이 일제히 다 무엇을 하느냐, 12개 경찰 지서를 습격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제주도의 전체 지도인데요. 이 12개의 지서가 어떻게 되냐면요. 본래 이제 전체에는 24개의 경찰 지서가 있어요. 그 가운데 여기서부터 한번 볼까요? 화북지서, 글씨가 잘 안 보일 수 있겠는데요. 외도지서, 구엄지서, 애월지서, 한림지서, 대정지서, 그리고 남원지서, 성산지서, 세화지서, 함덕지서, 조천지서, 삼양지서, 이렇게 12개의 지서를 습격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를 불태우고 무너뜨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경찰과 우익인사 그리고 그 가족들까지 공격을 하게 되는데,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잔악하게 이들이 죽이는지 한번 보세요. 먼저 남원지서입니다. 협조원 방성화를 이 폭도들이 총으로 복부를 쏴서 즉사시킵니다. 그리고 이 김석훈이라는 사람에게 도끼로 팔을 잘라버립니다. 고일수 순경은요 칼로 난도질을 하고 목을 잘라버립니다. 신엄지서입니다. 문익도 경감의 머리를 톱으로 잘랐습니다.
그리고 송원화 순경은 폭도들이 칼과 죽창으로 8군데나 찔렀는데 다행히도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화북지서 협조원 이시성을 아예 불을 붙여서 불에 태워서 죽입니다. 그리고 김장하 경찰 부부는 대창으로 찔러서 죽게 만듭니다. 조천지서입니다. 양창국, 유순경을 크게 이 죽창으로 부상을 입히고요. 경찰의 부모에 대해서는 목을 자르고 팔다리를 잘라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경찰의 아내라는 이유만으로 이 임신한 여자, 지금 임신 6개월이었어요. 그런데 배를 몽둥으로 심하게 쳐서 죽게 만듭니다. 세화지서입니다. 황순경과 김순경을 죽창에 찔러서 크게 부상을 입히고, 함덕지서의 지서장 강봉현을 죽창으로 난도질해서 죽게 만드는. 자, 이거는 제가 일부만 적었어요. 너무너무 많아서 다 적을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잔악하게 이들이 죽이는데 계속해서 이 폭도들의 극렬한 방해 공작이 있습니다. 지금 50선거를 방해해야 되잖아요. 이 선거가 안 일어나야, 선거가 안 돼야 뭐가 안 되겠어요? 이 나라에 정부가 수립되는 걸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선거관리위원들 학살을 하는데 이 우익 인사들의 가족들까지도 죽입니다. 그리고 철모르는 아이들까지 죽입니다. 그 한 예로 구원마을에 문영백이라고 하는 우익 인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집에 갔는데 두 딸이 있습니다. 숙자, 문숙자가 14살, 그리고 그 동생 정자는 10살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밤에 가갖고 이 아이들, 잠옷바람에 이 아이들을 방 바깥으로, 마당으로 다 아주 매몰차게 얘네들을 끌어냅니다. 그러고서는 무장대원 10명이 달려들어갔고 칼과 죽창 그리고 낫으로 이들을 죽입니다. 아이들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10살, 14살 되는 여자아이들이 과연 무엇을 얘네들이 잘못했다고 이러한 끔찍한 살인을 합니까? 그러니 이 공산당이 이 방해를 위해서는 정말 이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러한 방화, 윤간, 생매장은 기본이고요. 어떻게까지 하느냐? 자, 여기 공고가 난 이 내용이 뭐냐면요. 현상금을 붙여서 살해를 권장합니다. 순경 죽이면 1만 원 주겠다. 여러분, 1만 원이 그때 당시에 얼마나 큰 값어치가 있냐면요. 쌀 33가만입니다. 형사 죽이면 2만 원, 경위 이상은 3만 원, 경찰 유력자 죽이면 100만 원. 이렇게까지 사람들을 죽이게끔 선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선거날이 가까워지자 통신시설을 파괴해버리고요. 투표소에 불을 질러버리고 투표용지를 다 압수해버립니다. 그리고 투표하는 날에는 아예 투표를 못하도록 납치해 갑니다. 산으로 다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선거 지지자들과 가족들을 살인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제주도에 선거구가 3개가 있는데요. 그 3개의 선거구 중에서 2개의 선거구가 불능, 즉 무효화되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갖게 됩니다. 자, 이 사진은 당시에 이 투표를 하는 이 선거 이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 투표소 장소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50선거 후에도 여전히 인민유격대의 무장투쟁이요 더 치밀해지고 더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입산자는 더 많아지는 거예요. 나 못 살겠다, 여기선 더 이상 못 살겠다 해서 산으로 도망간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오히려 이 인민유격대들이 사람들을 다 납치해 가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자 경찰력만으로는 도저히 이 사태를 진정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누구 어디에게 이 진압을 요청하게 되냐면은 바로 국군이죠. 제주 구연대에 진압을 해줄 것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태가 너무나 악화되니까는 이것을 제발 좀 평화적으로 이 사태를 수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제주 구연대의 연대장인 김익렬입니다. 여기 김익렬 연대장의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이 김익렬 연대장이 이 인민유격대 사령관인 김달삼과 협상을 하게 됩니다. 평화
협상을 하게 된 것이 4월 28일입니다. 협상의 내용은 바로 이렇습니다. 일체의 전투 행위를 중단한다.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그리고 다 무장 해제한다. 그리고 전원 자수할 것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자수만 하게 되면은 신변은 절대 보장해 주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이제 3일 이내에 전투를 다 중단을 하는데 만약에 누군가 먼저 전투를 시작한다면 그것은 약속을 위반한 것이 되어서 다시 즉각적으로 전투를 재개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평화협상의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실제로는요, 과연 인민유격대가 진짜 이것을 잘 끝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협상에 응한 걸까요? 아닙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게 된 자체가 바로 김익렬이 있던 그 부대에 남로당 프락치들이 있어요. 그 프락치들이 이렇게 오히려 김익렬에게 그것을 제안한 거죠. 그래서 결국 이거는 군대의 진압을 지연시키기 위한 계략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오라리 방화 사건. 자, 5월 1일에 이 평화 협상을 깨지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오라리 마을에 불이 일어났어요. 그죠? 근데 이걸 누가 일으켰느냐? 우익 청년이 바로 좌익 사람들, 이 폭도들의 집에다가 불을 지른 거예요. 그래서 좌익은 뭐라고 얘기하냐? 거 봐라. 우익 너희들이 먼저 평화 협상을 깼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투 중지를 합의한 바로 다음 날인 4월 29일 폭도들이 우익 청년들 2명을 납치해서 죽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4월 30일에 이 우익의 아내가 되는 이 아녀자 2명을 납치해 갑니다. 그런데 이 두 여자 중에 한 명은 겨우 도망쳐 나왔는데, 근데 이 잡혀있던 한 명은요, 만삭 상태였어요. 만삭인 상태의 이 강공부라는 여자는 결국은 죽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5월 1일에 이 3명의 장례를 치르고 오는 길에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분노에서 이 좌익들의 집에 오면서 그 오라리 마을에 불을 지르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또 폭도들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경찰의 어머니를 또 죽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쪽은 또 이 경찰의 동료들이 와갖고 또 분개를 하게 되겠죠. 끝없는 보복의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는 누구였어요? 좌익에서 먼저 이렇게 약속을 깬 거죠. 이뿐만이 아니라 또 어떤 일이 있냐? 5월 3일입니다. 귀순 주민 기습 사건이라고 해서 200~300명의 주민이 하산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산속에 도망가 있던 사람들이 이제 하산을 하는데, 그런데 무장 폭도들이 50여 명이 공격을 했는데 그냥 공격을 한 게 아니라 경찰로 가장하고 마치 경찰이 이 주민들, 선량한 주민들을 기습해서 공격한 것처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 이 경찰과 미군과 군인들의 모든 사람들이 이간질을 시키는 작전이었던 것이죠. 그 결과로 평화협상은 파괴되고 맙니다. 그리고 김익렬 중령은 해임되고 대신에 박진경 중령으로 교체가 됩니다. 이 남로당의, 제주 남로당의 방해 공작은 끊임이 없는데요. 그들의 음모를 보시면은 제주 구연대 내에서의 탈영 사건이 있습니다. 이 구연대의 폭동 진압이 계속 되자 김달삼이 지령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대 내에 있던 문상길 중위에게 어떠한 것을 명령하냐? 그 안에 있는 남로당 병사들을 다 탈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41명의 이 병사들을 탈영시키면서 그들이 나올 때는 그냥 나오겠습니까? 수많은 무기를 가지고 나오는 거죠. 무기를 또 반출하게 되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포로 수용소에서의 사건도 있는데요. 이 오일균 소령이라고 하는 사람은 군 내부에 있는 남로당 핵심 분자였어요. 여러분, 당시에 이 제주 구연대에는요, 사상 검토나 이런 것이 없이 다 뽑아놨기 때문에 남로당원들이 죄다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일균 소령은요, 자기가 해야 될 진압 임무를 자꾸만 핑계를 대갖고 안 합니다.
거기다가 어쩔 수 없이 진압작전을 하게 될 때에는 그것을 미리 폭도들에게 다 누설을 해버립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겠죠. 나중에는 아예 이 대대장을 사임하고 포로 수용소장으로 지원을 했는데, 이 포로 수용소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일반 양민을 대신 수감하고 폭도들을 석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폭도들을 누구에게 보냅니까? 김달삼에게 보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 바로 박진경 연대장을 죽인 겁니다. 이 박진경 연대장은 굉장히 똑똑하고 아주 명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진압을 너무너무 빠르게 잘 해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남로당이 볼 때에는 어떻겠습니까? 이 박진경 연대장은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가 되겠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김달삼이가 어떠한 지령을 또 내느냐, 이 박진경 연대장을 암살해라 라고 하는 지령을 내려서 그 지령을 받고 이제 군대 내부에서 이 작전이 실시가 되는데요. 자, 어떻게 날짜를 잡았느냐, 6월 18일 새벽입니다. 그동안의 이 성공적인 진압작전으로 인해서 이 박진경 연대장이 중령에서 대령으로 진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급 축하연을 마치고 들어온 박진경, 근데 술이 약한데 술을 그래도 마셨겠죠. 그러니까는 완전히 골아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 잠든 박진경 대령을 M1 소총으로 머리 두개골과 심장을 완전히 관통하게 쏴서 즉사시켜 버리고 맙니다. 자, 이 안타까운 죽음은 더더군다나 그 당시에 이 박진경 연대장을 알아본 사람이 있어요. 바로 미 군정 장관인 윌리엄 딘 소장입니다. 그 윌리엄 딘 소장은 앞으로 이 박진경 연대장이 이 육군을, 대한민국 육군을 위해서 크게 일할 것이다 라고 인정을 해줬고, 그리고 계급장도 직접 달아줬습니다. 이러한 박진경 연대장의 죽음은 이 대한민국으로 볼 때는 너무나 큰 손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 박진경 연대장 고별식에서 딘 군정장관이 추도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이후에도요, 이 제주 구연대의 연대장을 계속해서 암살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상희 중위는요, 요 박진경 다음에 온 사람이 바로 최경록이라고 하는 연대장인데,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계속 암살 시도를 했어요. 실패합니다. 왜냐? 이 최경록 연대장은요, 아무래도 이 군대 내에서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구도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아예 올 때부터 독일산 셰퍼드 개를 갖다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늘 데리고 다녔어요. 잠잘 때도 데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는 문상길 중위가 아무리 암살 시도를 해도 틈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을 면할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크게 세 번째로 제주 4.3 사건의 전환인데요. 자, 이제 한 4개월 정도 지나가면서 이 무장, 이 폭동 세력들이 더 장기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는 가운데 이 북한에서는 어떤 일을 벌이고 있냐면, 북한에서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수립하기 위한 물밑 작업을 한창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박헌영의 지령에 따라서 남한에서도 지하 선거를 합니다. 그 지하 선거를 한 그 투표지를 가지고 남측 대표 1080명과 함께 김달삼이 월북을 하게 됩니다. 김달삼은 이 북한으로 가서 8월 25일에 있을 해주 인민대표자 회의에 참석하자 이제 올라가게 된 거죠. 거기서 이 북한 정권 수립의 앞장을 서는 일을 합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여기 이제 김달삼의 모습이 보이고요. 여기 박헌영의 얼굴도 보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김달삼이 북한으로 가면은 이제 올 때에는 무기를 지원받아서 올 것이고, 뿐만이 아니라 이 북한의 인민군을 다 데리고 함께 와갖고 이 아래를 다 제주도를 해방시켜 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 김달삼은 강간무소식입니다.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지금 긴장 상태에 돌입하게 된 거죠.
그래서 기다리다가 이덕구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이덕구는 누구냐면 김달삼 밑에서 행동대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김달삼이 월북하고 나서 소식이 없고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에 북한의 원조도 끊기고 무기 지원도 끊기는 바람에 생존의 위기를 느끼게 되죠. 그래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돌격 투쟁을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덕구가 제2대 사령관, 제2대 인민유격대의 사령관이 되어서 이제 더 공격을 본격적으로 개시하게 된 것이 9월 15일을 기점으로. 그러면서 경찰, 그리고 국군, 그리고 우익 인사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는 일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부군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정부에서는 제주도에 경비사령부를 설치하게 되는데요. 송유찬 연대장이 총사령관이 되어서 진압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 폭동 진압을 위해서 10월 17일 중산간 지역에 무허가 통행금지 포고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보통 이렇게 제주 지역은 다 산이잖아요. 산. 근데 이제 맨 꼭대기, 이 맨 꼭대기에는 워낙에 인민유격대의 이 본산지예요. 거기가 중심지예요. 그런데 진짜 활동은 어디서 하게 되냐? 이 중산간이라는 데서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중산간에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폭도들에게는 거기가 은신처가 될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보급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송유찬 연대장은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에 살고 있는 이 중산간 사람들을 죄다 아래로 내려오게 합니다. 그래야 여기 이제 통행 금지를 시켜서 만약에 여기에 지금 포고령을 내려서 아무도 못 다니게 했는데 거기에 만약에 나타나는 사람이 있다면 무조건 폭도로 생각하고 공격하겠다라고 하는 포고문을 발표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해안가로부터 5km 내에서 이 일반 사람들은 거주할 수 있도록 강제 이주를 이렇게 강경책을 쓸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덕구는 이제 선전포고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선전포고가 뭔지 아십니까? 선전포고라고 하는 것은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공식적으로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죠. 즉, 이 인민유격대 폭도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완전히 전복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지금 선포한 것입니다. 그것이 10월 24일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국군을 공격을 했습니다. 11월 2일에 국군 구연대를 공격해서 21명이 전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급박한 상황 속에서 심각한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는데요. 그것은 이 인민유격대와 내통한 비밀 조직들이 이제 발각이 되는 겁니다. 그 비밀 조직들이 어디에 있느냐? 국군 구연대 안에도 있고 또 제주 경찰국 안에도 내통하고 있는 조직들이 발견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나라가 안전하겠습니까? 편안하겠습니까? 내란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폭도들은 다 뭐가 되는 겁니까? 반란군이 되어서 지금 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심각한 상태, 대대적인 적화 음모가 발생하고 있는 이러한 때에 정부는 최후의 칼을 뽑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최후의 칼이 뭐냐? 바로 계엄 선포입니다. 계엄 선포, 그만큼 이 나라가 심각한 상태에 있었다는 걸 알려주는데요. 자, 계엄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국가 비상사태 시에 국가의 안녕과 공동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헌법 일부의 효력을 중지하고 군사권을 발동해서 치안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 긴급권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근데 좌익에서는 어떻게 주장을 하고 있느냐? 바로 이 계엄 선포 때문에, 계엄령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일반 이 제주 도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게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나라가 이 국가가 지금 이 완전히 이 폭동으로 인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때에
진압을 안 하는 국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지금 계엄령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1차 책임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선전포고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덕구가 선전포고를 하는 바람에 지금 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싸우겠다는데 어떻게 나라가 가만히 있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계엄령을 통해서 굉장히 강경한 진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경 토벌대와 인민유격대 사이의 치열한 싸움으로 인해서 쌍방간에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왜냐하면 밤에는 폭도들이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일반 양민들을 너무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식량을 약탈해 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이렇게 다 납치해 가는 거예요. 거기에 만약에 거부를 한다. 그러면 이들은 민족의 반역자다 해갖고는 죽입니다. 그런데 또 낮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너네들 지금 폭도들에게 협조했구나. 너 내통하고 있구나. 그러선 또 괴롭힙니다. 진압군이. 그러니까 쌍방간에서 너무너무 중간에 괴롭힘을 양쪽으로 당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당시에 진압을 하더라도 무장 폭도들만 다 이렇게 진압을 하고 일반 양민들은 이렇게 살려주거나 보호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 상황이라는 것이 너무나 사태가 긴박하고 복잡하고 다급하고 이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지금 저 사람을 지금 보자마자 저 사람 우리 동네 사람이었어. 내가 아는 친구야. 우리 형제야. 아니면은 내가 그동안에 알고 있던 동네 사람이야. 저 사람이 아군인지 적군인지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폭도와 주민의 구분이 너무나 모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특히나 이 폭도들은요, 진압군이 나타나면 마치 주민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러고 뒤를 돌아선 순간 어떻게 합니까? 진압군을 사살해 버립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긴장 상태가 우리는 지금 전혀 느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 진압으로 인해서 이제 중산간 부락이 완전히 폐허가 될 정도로 큰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전체가 마치 전쟁터가 된 것처럼 된 상황이 이 제주 4.3 사건의 모든 진행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요, 정부군은 노력을 했습니다. 어떤 노력을 했느냐? 주민과 부락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했다는 거죠. 즉, 전단지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전 지역에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자수를 해라 라고 유도를 하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살려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하산을 독려하는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 덕분에 하루에도 수백 명씩 사람들이 산에서 이제 내려오는 그러한 결과를 맺게 되는데요. 그래서 산에 숨어 있는 양민들은요, 또 정부가 마련한 수용소에 이제 들어가서 있기도 했습니다. 이거에 반해서 어떻게 될까요? 폭도들은 전혀 양민을 보호하고자 양민을 학살하지 않고 보호하겠다고 하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참고 그림을 보겠습니다. 귀순을 권고하는 이러한 방을 붙여놨죠. 빨치산들에게 귀순을 권고하는 안내문을 지금 사람들이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순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하산한 주민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죠. 하산을 독려하는 방송을 계속 했기 때문에 이제 산에 올라갔다가 하산하는 주민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아까 지금 중산간 지역은 아예 통행을 못하게 했잖아요. 그러죠? 보급선을 끊고 거기에 나타나면 지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예 내려오게끔 했는데, 그래서 해안 마을에 이렇게 무장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돌담으로 성을 쌓아서 사람들이 거기에 거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마련한 이 수용소인데요, 여기에는 제주 지역의 기관장 유지들도 대거 수용해서 있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웠습니다. 자, 그거에 반해서 이 4.3 당시에 제주도에 살포된 남로당의 삐라가 있습니다. 자, 이게 다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시죠? 제가 그걸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김일성 수상의 성명서가 구체화될 날도 시간 문제이며 인민군의 원수를 섬멸시킬 날도 가까워졌습니다. 북제주군 구자면 투쟁위원회. 무슨 말인가요? 이 좌익들은요, 남로당에서는 계속적으로 선동을 하는 거예요. 이 주민들에게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버텨라. 이제 조금 있으면 이 북한에서 해방군이 내려올 거다. 그래서 이 제주도를, 그리고 이 나라를 해방시킬 거다. 그러면 잘 사는 나라가 된다. 모두가 다 공평하게 잘 사는 나라가 그때 온다. 라고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켰습니다. 그것만 믿고 이날이나 저날이나 그 사람 말만 믿고 버팅기고 있다가 결국에 이 양민들은요, 이쪽에서도 피해를 입고 저쪽에서도 피해를 입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제주 4.3 희생자들의 시신, 얼마나 시체가 끔찍하게 널려져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희생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잘못된 허위의 사실들을 계속 이 주민들에게 퍼뜨려서 그것을 믿게 만든 거죠. 그런데 이 인민유격대들, 즉 이 폭도들의 기세가 꺾이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게 바로 녹화학 전투입니다. 1949년 3월 말쯤에 이 인민유격대 주력부대, 즉 1,000명 정도의 주력부대가요, 진압군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된, 우연하게 만난 거예요. 우연히 만나게 되면서 거기서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싸움에서 유격대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6월 7일에는 이덕구가 사살됩니다. 이덕구가 사살되자 이제 전체 그 인민유격대는 전투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라산에 숨어 들어갔던 모든 빨치산들이 대부분 내려오게 되는 이러한 일로서 이제 이 사건은 결국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되는데요. 자, 이 모습은 바로 이덕구, 처형당한 이덕구의 모습입니다. 일부러 이덕구의 시신을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는 길에다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보여놨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자는 공비의 수계 이덕구로서 대한민국 국시를 범한 반역자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폭도들이 얼마나 비참한 최후를 맞는가 하는 것을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이덕구의 시신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1954년에 9월 21일 한라산 금종령이 해제됩니다. 물론 이제 계속적으로 산발적인 저항은 있었지만은 이 1954년쯤 되었을 때 이때 백록담에 평화기념비가 세워지면서 모든 폭동과 그리고 진압이 일단락되게 되는 거죠. 얼마나 긴 사건이었는지 몰라요. 이것이 역사상 가장 긴 반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시간표를 보시면 처음에 발생한 거는 1948년 4월 3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한라산 평화비가 세워진 거는 54년 9월 21일, 즉 이게 6년 6개월. 우리는 제주 4.3 사건이, 저도 처음에는요 그냥 그때만 잠깐 일어나고 끝난 줄 알았어요. 6년 6개월, 역사상 가장 긴 반란이었기 때문에 그렇도록 비참한 일들이,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산속에 다 숨어 들어갔던 사람들 중에 끝까지 남아있다, 결국 마지막 공비가 잡히기까지가 몇 년이냐, 그게 57년 4월 2일이거든요 그때까지로 치면은 9년이 돼서야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제대로 몰랐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제주 4.3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정부에서는 제주 4.3 사건 진상보고서라는 것을 발행을 하는데요. 그것이 2003년 12월 15일 노무현 정부 때 발행을 합니다. 그 기획단장이 누구였느냐. 박원순 그 당시 변호사죠. 그래서 나라에서, 정부 차원에서 이 모든 이 사건에 대한 정리를 한 것이 제주 4.3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올바르게 역사를 기술하고 있을까요? 그 내용을 보시면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주 4.3 사건은 제주도민 자체의 항정이고 민중 봉기로 일어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계엄령에 의해서 강경 진압 때문에 양민이 학살됐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는 빼먹고 있는 거죠. 이 계엄령이 일어나게 된 진짜 원인이 무엇입니까? 왜 계엄령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그 이유는 빼버렸어요. 즉 이덕구의 선전포고를 계획적으로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도 심한 역사의 왜곡이 일어났죠. 여기에서는 경찰, 국군, 더 나아가서는 이승만 대통령까지 학살자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은 다 정말 이 정부는 너무너무 나쁜 일을 벌인 것이 된 거죠. 그리고 2007년도 희생자 심사가 완료가 되었는데요. 그 완료 결과에 따라서 그 희생자의 이름을 제주 4.3 평화공원 안에 있는 그 위패에다가 이름을 새깁니다. 그런데 그 이름들 가운데 1540명이나 폭도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폭도들의 이름. 아니, 여기는 지금 선량한 양민들이 죽은 그 슬픔, 그것을 기리면서 추모하는 곳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여기는 혁명열사의 추모관이 된 것이죠. 그 이름들을 한번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4.3 희생자 명단에 오른 폭도들. 자, 처음에 나온 그 김우봉 제3대 폭도 사령관입니다. 강자규는 박진경 연대장을 암살한 사람입니다. 송원병 제주 구연대에서 탈영한 사람입니다. 박태전 김달삼의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이재만 제주지검의 그 안에 있는 프락치였고 송창염은 경찰의 안에 있었던 프락치였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제주 4.3 사건을 어떻게 정의 내려야 될 것인가? 이것은요, 그야말로 치밀한 계획과 주도 아래 계획적인 폭동이었다는 것이죠. 남로당 중심의 좌익 집단이 일으킨 폭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014년에 대법원에서 이러한 판결이 났습니다. 제주 4.4 폭동이라는 이름으로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왜 대법원에서는 이 제주 4.3 사건을 폭동이라고 판결을 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렇습니다. 이 사건은 50선거 반대를 해서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킬 목적으로 일으켰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이덕구의 선전포고가 있었고, 그리고 이것은 실제 국군을 공격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건 아무 죄가 없는 어린 소녀까지도 죽이는 잔악한 일을 벌였기 때문에 이것은 폭동이다라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자, 그래서 제주 4.3 폭동에 우리는 증거를 또 말해줘야 되잖아요. 제주 4.3 폭동의 증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너무나도 결정적인 단서가 바로 제주도 인민유격대 투쟁 보고서인데요. 이거는요, 내부 문건입니다. 어디에 내부 문건이냐? 제주도 무장대 인민유격대 있죠? 인민유격대의 내부 문건이에요. 이것이 어디서 발견되었느냐? 이덕구가 사살될 때 그 이덕구의 직속 부하였던 양생돌이라고 하는 사람의 주머니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 내용물은요, 이 보고서는 누가 누구에게 보고하는 내용일까요? 김달삼이가 저 북한으로 올라가서 김일성에게 보고할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했어! 라고 자신들의 업적을 마치 자랑하듯이 보고할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느냐? 1948년 4월 3일부터 7월 24일까지의 3개월 동안의 투쟁 기록이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가 경찰 56명을 죽였다. 우리가 우익인사 235명을 죽였다. 그런데 우리 무장대는 28명이 사망했다. 이러한 내용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 핑계댈 수 없고요.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게 왜? 자기네들 내부 문건이기 때문이죠. 또한 제주 4.3이 폭동이라는 증거 두 번째입니다. 그것은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그러한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을 했느냐? 1998년에 있었던 인터뷰 내용을 보시면은 제주 4.3은 공산당의 폭동으로 일어났다.
그렇지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많으니 진실을 밝혀서 누명을 벗겨줘야 한다. 이 제주 4.3 사건이 공산당의 폭동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전 세계에다가 정확하고 분명하게 지금 천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리겠는데요. 우리가 이제까지 이 끔찍한 비극의 사건, 제주 4.3 사건이 과연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조직적인 명령에 의한 폭동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때 진압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그때 진압하지 않았다면 이 아름다운 섬, 이 제주도는요, 공산당이 완전히 장악하는 섬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는요, 자유대한민국이 아니라 바로 조선 인민공화국에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건을 보든지 근원을 봐야 됩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을까? 무엇 때문에 시작되었을까? 그 근본 원인을 알면 전체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인데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근현대사 시리즈는요, 역사적으로 명백한 사실만을 기술해 놓은 책입니다. 저자이신 박윤식 원로 목사님께서는요, 수많은 증인들이 목격한 것, 그리고 체험한 것을 그 사실에 기반을 두고 이 책을 쓰셨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사실에 입각했을 때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본문을 더 이어서 보시면요, 누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의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근원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자세히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제주 4.3 사건의 근원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압 과정에서 물론 억울하게 죽은 양민들이 많이 있다는 거, 그들의 희생,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들이죠. 그러나 이분들에 대해서는 명예를 회복해 줘야 되고 또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 우리들의 소망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런 억울한 죽음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제주 4.3 사건의 역사를 바로잡아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 제주 4.3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들, 그 주동자들을 교묘하게 숨겨두거나 또 결정적인 원인을 덮어버린다면 결코 그것은 바른 역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역사를 왜곡한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진실을 바로 알아야만 되고 또 그 진실을 올바르게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과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역사를 바로 세울 때에 그것이 바로 희생자에 대한 진정한 명예 회복이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유가족들에 대한 참된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특히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지는 그 어간에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너무나 비극적이고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중에 제주 4.3 사건도 아직까지도 논란이 식지 않고 늘 이맘때만 되면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많은 왜곡된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들은 정확하게 역사를 파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사를 바르게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올바른 역사관이 바로 세워질 때 우리 나라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팔수가 되어서 전 대한민국 국민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에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살리는 빛나는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